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 최진석 교수님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은 오로지 한 가지 말씀만 하시죠. 모든 욕망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사회가 던져준 이념, 관념, 우리 공통의 이성, 이런 거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나는 오로지 나로서 존재해야 그 가치가 크다. 우리라는 것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오직 나의 욕망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진석 교수님 참 좋아합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주말에 최진석 교수님 유튜브 강의 듣고요. 드라이브 나갔거든요. 커피 마시러 드라이브 나가면서 최진석 교수님 계속 강의 듣고 강의 들으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인간이 그리는 무늬 이 책은 다 저희는 읽었죠. 읽고 추가로 몇 권의 책을 더 지금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진석 교수님의 이야기가 자주 저희 행복책방에서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고 재밌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글도 쉽고 말씀도 쉽고. 인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가뜩이나 사는데 머리 아파 죽겠는데 뭘 그렇게 복잡한 걸 읽으라는 거야? 그런데 최진석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였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왜 내가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해야 하는지, 왜 내가 오롯이 나의 욕망에 집중해야 하는지, 나의 욕망을 펼쳐가는 거에 집중해야 하는 건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가 제시한 관념, 개념, 그런 것들이 나를 나로서 살지 못하게 했구나. 자, 우리 나로서 살아봅시다. 자, 오늘은 스티브 잡스와 소크라테스, 이 두 사람을 제목으로 두고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쭉 한번 최진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의 흐름을 쭉 따라서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어떤 감동만큼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스티브 잡스와 소크라테스. 스티브 잡스는 이미 신화입니다. 이 신화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세기, 센츄리를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획기적이었다는 말이지요. 잡스가 만든 전화기, 즉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닙니다. 그는 전화기를 단순히 통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수단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인간의 손 안에다 세계를 쥐어줬어요. 스티브 잡스. 그의 신제품이 발표될 때마다 세계가 긴장하고 열광했던 까닭입니다. 인간의 손에다 세계를 쥐어줬다는 표현을 하셨네요. 와, 맞죠? 자, 인류의 긴 역사를 단순화해서 보면 처음에 인간은 자연이나 신의 큰 품 안에 있는 소속물이었습니다. 서구적 개념으로 보면 고대나 중세가 이러하지요. 그러던 인간이 이른바 근대라는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을 품고 지배하던 자연이나 신으로부터 독립하여 그것들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존재로 상승합니다.
이때 인간은 비로소 현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자연을 통제하면서 자신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자각되지요. 그 능력이란 다름 아닌 이성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그 이성을 잘 발휘하여 도덕적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변형시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성이란 욕망과는 다르게 나 혼자만이 지닌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즉, 이성을 발휘하는 인간은 집단으로서 이해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힘을 발휘하는 형국이지요. 그런데 현대로 들어와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집단으로서의 인간은 분화가 되죠. 개인이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당연히 집단으로서의 의미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개별자로서의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비중을 두게 됩니다. 이것을 기술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향이 드러난 대표적인 현대 기술 문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컴퓨터입니다. 사람이 전체 세계와 관계하는 구도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전체 세계와 관계하는 구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 이전에는 여러 사람의 힘과 재능을 합쳐야 그것이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지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이 세계와 직접 관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세계와 맞짱을 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의 인간은 반드시 여럿이 힘을 합쳐야만 힘을 발휘했지만 이제 인간은 혼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조건을 스티브 잡스는 더욱 발전시켰어요. 스마트폰을 개발하기 이전에는 인간이 혼자서 세계와 맞짱 뜰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고정된 위치에서만 가능했지요.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컴퓨터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세계와 관계하는 이 메커니즘을 혼자 있는 인간의 손에다 쥐어줬어요. 물론 그 이전에 노트북이 있어서 세계와 상대하는 일을 개별적 인간에게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동성도 확보해 주기는 했죠. 하지만 그것을 작은 손바닥 안에다 옮겨주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작동하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은 거대 조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개별적 인간들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간의 힘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당연히 커졌지요. 집단을 이루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과 세계를 손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인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질적으로 달라진 인간의 유형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해서 인간을 전혀 다른 유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잡스는 지금의 인간은 무엇을 욕망하는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해야,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더 행복해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잡스는 돈을 더 벌려고 하거나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뜻이지요. 달라진 유형의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행복,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위대함의 출발입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간이 과학기술 문명의 변화에 따라 다른 인간으로 변모해 가며 다른 유형의 인간으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견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구성하는 기존의 프레임을 지키고 거기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일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인데 이 행동 양식을 벗어나서 프레임 자체를 관찰하고 그 프레임 자체를 달리 하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사유의 패턴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위대함의 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재미난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하고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주겠다. 소크라테스하고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주겠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죠. 철학은 인문학을 대표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인간이 움직이는 모양을, 즉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을 가장 분명하고 명징하게 보여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해야죠. 그래서 인문학을 해야죠. 사람을 관찰하는 일이 스티브 잡스와 같은 위대한 사업가를 만들어낸 시작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서 앞서 나가는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므로 인문학은 반드시 필요하죠. 네, 이거 제 사설이었고요. 잠깐만요. 자, 철학자는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이지요. 그럼 스티브 잡스가 겨우 한나절 시간의 대가로 지금 애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스티브 잡스가 겨우 한나절 시간의 대가로 지금 애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죽음이 다가오는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일까요? 모두 다 관계될 수 있어요. 모두 다 관계될 수 있어요. 자, 스티브 잡스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철학자와 한 끼 식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최진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그 밥값으로 지금 가진 재산을 다 쓸지언정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길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즉 인간이 움직이는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움직이는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 사물을 쫓아다니시나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의 찌꺼기들만 보고 계시나요? 사상의 찌꺼기? 좀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요? 옛날에 윤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황제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생각 찌꺼기만 읽고 있냐.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여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학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인간의 동선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는 것들인가요? 여러분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계신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인간이 움직이는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철학을 구체적 삶의 작동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 사람과 구체적 삶의 현상과 유리된 거는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유리된 어떤 개념 체계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수준 차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철학을 구체적 삶의 작동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 사람과 구체적 삶의 현상과 관계없는 그냥 어떤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수준 차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철학을 구체적 삶의 작동과 관련시켜서 이해를 했던 사람이죠. 철학 등과 같은 인문학은 단순히 추상적인 삶의 의미나 가치 등을 알게 해주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큰 성취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권력도 인문학적 통찰을 통하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철학을 생존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애플의 DNA는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애플의 기술은 인문학과 결합되어 우리의 심장이 노래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또 잡스는 신제품 아이패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애플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언제나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에 서 있다. 잡스와 애플 신화의 원동력은 바로 인문학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잡스 신화는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면이 없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폐쇄성과 비밀주의로 대표되는 애플의 기업 문화는 여전히 논란거리고 잡스의 경영 철학이나 그의 인간적 면모 등을 비판적으로 살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잡스가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을 끊임없이 고민하여 세계를 혁신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잡스가 이룬 성공이 아닙니다. 잡스는 인간이 변화해가는 맥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또 그것을 집요하게 관찰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신화를 접하면서 잡스가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는가, 그 사람은 어떻게 인문학과 기술을 예술적으로 결합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요 스티브 잡스와 소크라테스라는 제목으로 쓰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알고 소크라테스도 알죠? 와, 스티브 잡스 위대한 사업가지, 굉장하지. 맞아요. 최준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손에 세계를 쥐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를 만난다면 나는 그 비용으로 애플에 있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몽땅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스티브 잡스는 알고 소크라테스는 몰라요. 소크라테스 좀 읽어보세요. 소크라테스 별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봐요. 생각의 어떤 체계가 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크라테스 읽으래. 소크라테스 무슨 그런 걸 읽어.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는 거고, 그쵸?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소크라테스보다 스티브 잡스가 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문제 한 권 풀고 문제 하나 더 풀고 문제집 하나 더 풀고
물론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알고 공부를 하는 사람과 소크라테스를 모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다르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사람으로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같은 문제집을 풀어도 그 문제집을 푸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냥 엄마가 풀으라니까, 선생님이 하라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과 소크라테스를 읽은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네, 공부하는 학생들 초중고생부터 대학생, 그 다음에 모든 자격시험들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네, 틈틈이 내가 왜 이것을 하는 것인가? 자,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라고 접근을 하면 평생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틈틈이 이런 인문학, 철학을 통해서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선택한 이 일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삶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진석 교수님 너무 사랑해요. 나중에 꼭 한번 만날 뵐게요. 자, 여러분, 인간이 그리는 무늬.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 책뿐만 아니라 지금 최진석 교수님 쓰신 책들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마도 자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의 마음에 영양제를 마구마구 꽂아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바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어폰 꽂으시면서 이동하실 때 제가 읽어드리는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하시는 시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또 만나요.